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죠. 지금 저희가 뭐 따옴표를 떼긴 했지만 국민 민폐라는 수식어를 달았는데 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불법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장 없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못 냅니다. 세방치 다 걷으세요. 여기는 이거 공영 방패 다 도로예요. 걷으세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교회도 방패 아니고, 걷으세요. 교회도 아니고 공영 도로입니다. 이게 나라예요. 이게 공권력은 대통령이나 서울 뭐 시장이나 이런 인간 선거된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공의를 위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써야지. 뭐 자기들 소모품이야 이 공권력이?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했어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로부터 자가격리 2주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이게 미친 아닙니까? 60명 정도가 있는 하고 지금 뒤쪽으로 오늘 우리가 입수한 자료는 여기 보듯이 하드 카피도 있고 CD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This afternoon, the members of the city hall came to our church,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even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ve no symptoms. 그런데 정강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자고 주사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심정적으로 불순분자들의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불순자들의 그 강력한 테러로 제가 고난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가 이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은재 TV?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가 있죠. 그래서 어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초반 영상을 보니까 강현재 변호사가 이 압수수색에 반대해서 공권력이 뭐 민간 부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민우 변호사님 이 압수수색을 허가해 줬다면 명백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은 사랑교회 관계자가 질본이나 서울시 구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회피하는 어떤 그런 역학조사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발부가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도 뭐 지금 이미 뭐 시간이 너무 늦었다,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는 걸 봐라 이런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신도수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많아요. 이게 사랑제일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냐? 뭐 신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반대로 뭐 신도수가 전국에 걸쳐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건 어느 정도의 신도수를 가진 교회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김 교수님?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 규모는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서 추정하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2, 3천 명 정도 규모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교회 스스로가 이제 이 지역에 지금 재개발 문제로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한테 문자 재개발 조합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게 많은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인당 2.88명 정도를 전달하고 감염 속도가 6배라고 얘기했을 때 네. 만약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누가 그 사람 자체가 확인이 안 되게 됐을 때 예. 저희가 그 사람을 진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단이 안 되게 되면 이분들이 어디로 다닐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은 2,500만 명이에요. 예. 또 이분들이 갑자기 지방을 다니시게 되면 정책 확산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핵심은 뭐냐면 정확한 명단을 알아서 선제적으로 빨리 진단을 해서 이분들이 확진이 아닌지 판정을 해야지만 확산에 대한 나름대로 예를 들면 감각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진짜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교인 명단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자체 교인들만을 예를 들면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활동들, 그러니까 집회 활동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여기와 연동된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명단이 없을 수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체 교인 명단뿐만이 아니더라도 접촉된 사람들을 통해서 명단을 좀 빨리 확보해서 이분들에게 방역당국이 넘기거나 아니면 좀 스스로 좀 본인들이 문자 같은 걸 예. 보내서 확진된지 아닌지 좀 네. 검사를 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서 좀 자발적 협조를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 방역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숫자의 문제는 무관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한번 했다고 하죠. 이 자리에 영상이 좀 공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관련한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힘없이 나 오직고 나 빗방이 우리 믿음 더욱 높여지니 선포하리 하나님 나 주님 곁하시니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제가 코로나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저도 정광 목사님 코로나19 안 걸린다 그랬는데 이미 걸렸어요. 걸린 거 아니니까 안 걸렸어요, 여름에. 100명 넘게 급증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무서울 줄 알아야 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재밌어요. 네. 네, 영상을 보면 부흥회 당시에 부흥회를 한 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썼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서도 사실 과학은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숫자나 과학까지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의 태도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조금 더 이 언론의 질타를 좀 받는 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가 어떤 그 코로나19 확산의 상당히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걸 주도했다 이런 평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신천지 상황에서도 그렇고 바이러스가 여야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남자 여자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산밀, 밀집, 밀접, 밀폐된 장소에서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알맞게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8월 15일 날 저기에 보면은 이제 민노총 집회도 있었다, 또 있었다 얘기를 하지만 네. 현재 나오는 과학적 숫자로 보면 이미 그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는 검사한 경우에 19.3%.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9명이 양성이 나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까지 170만 건이 검사가 됐는데 네. 17,000명이 양성이 됐단 말이죠. 네. 거기서는 1%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와 19%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예. 이거는 당연히 누가 조작을 할 수도 없고 그만큼 밀집된 곳에서 저렇게 강연인지 연설을 하시면서 예. 주위에서 바이러스 그리고 저분도 실제로 양성이 나와서 지금 음악방송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리고 저 신도들이 또 밖으로 가서
또 여태까지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기다 아니다 할 네. 차원이 아니라 신천지 상황에서 보여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빨리 정보를 줘서 교인도 보호하고 또 교인 주위에 다른 사람도 보호하는 게 어떤 교회의 본 목적이기도 하고 잘 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는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적 남자 이런 표현이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권과 여권 모두 이 전광훈 목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거의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사실 그 전에는 조금 전광훈 목사가 보수층을 일부를 대변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전 의원님.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전광훈 목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야권이라는 큰 틀, 뭐 통합당 플러스 이제 어떤 제야 세력, 뭐 이런 걸 다 합친 큰 틀의 야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상, 뭐 이런 게 저는 뭐 적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도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 뭐 개천절 그 집회하고 할 때 대규모 집회를 할 때까지는 통합당하고 어떤 이제 이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수단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어떤 시위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정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통합당에서 총선을 지나면서 이 거리하고는 많이 이제 간격을 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 특히 또 전광훈 목사는 총선 때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내 진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 상황을 통합당하고 연결을 짓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야당 인사들이 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좀 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 숫자가 지금 아까 뭐 얼마나 늘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8월 15일 이후로 숫자가 이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8월 12일까지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였다가 13일 날 40명대로 이렇게 많이 좀 늘었고 그다음 14일 날 100명을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12일, 11일까지는 거의 뭐 10명 이 안팎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까 부흥회가 나왔던 그 7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뭐 10명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그 부흥회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은 저도 안 듭니다만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이 대단히 떨어져 있던 어떤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다 떨어져. 괜찮겠지. 그러니까 교회가 저 정도였고 일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모임도 뭐 우리 전부 다 뭐 스스럼 없이 그냥 모임하고 하면서 정부 스스로도 사실 경계감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었다가 12일 이후에 이제 늘어나면서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정부가 8월 10일 날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한에서 이제 우한 사람들 출입 그 금지를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우한에 이제 한국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발표문에 코로나 관리가 호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국 금지를 해제한다. 그 188일 만에 해제를 했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0일만 해도 정부가 이 코로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 전체적으로도 이게 뭐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느슨해지고 그 느슨해지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저는 이제 교회하고 어떤 소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한 고리가 이제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연이라고 뭐 하긴 그렇습니다만 광복절 집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마치 모든 게 이제 광복절 집회 탓으로 확산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과잉 저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이런 이제 느슨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느슨한 대응이 이제 터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세가 빨라진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부터 이제 대유행의 전조가 시작됐었는지 아니면 진짜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이게 기폭제가 돼서 시작됐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그 과학적인 분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하튼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김인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여권 측 평가는. 네,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도 당협위원장 민경욱, 김진태 이 두 분도 갔었고 김문수, 차명진 전 의원 등 전 통합당 의원이었던 분들도 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그 집회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당원들이 가는 거는 자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주호영 의원도 15일 당일에 감염을 무릅쓰고 한 말을 귀담아 들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선긋기 하는 거는 좀 의아하다 뭐 이런 반응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선긋기를 했으면 하고 아쉬웠던 게 정강훈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고 저도 들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돈을 받고 뭐 정권을 잡고 뭐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그다음에 허위사실 날조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하고는 합리적 보수라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옛날에 존 맥케인 작고하신 존 맥케인 미국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유세 중에 한 지지자가 오바마는 인종을 문제 삼으면서 오바마는 아랍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케인이 바로 그 말을 끊고 마이크를 뺏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품이 있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미국 시민입니다. 다만 저하고 근본적인 이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유언비어 흑색선전 허위사실 날조하고 확실하게 선을 끊겠다고 선을 해야 민주통합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선을 긋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목사의 발언이 전파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파해 나르는 유튜버, 보수 유튜버 채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한번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종합해 봤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많은데도 열광하는 이유를 참 일반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로 가는데 진입을 다 차단시켰어요, 길을. 여러분 뚫고 들어가자. 밑으로 기어갈까? 장난 아니네. 병원에 와가지고 밤에 약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낫고 있어요. 조금 더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약간 감기 몸살 정도예요, 보니까. 제가 말이죠. 말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누구 얘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럴 줄 알고 마이크라든가 시스템을 옆에 사람 피해 안 주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옆에 사람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의사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어제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환자들이 좀 항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여기 지금 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혼자 쓰고 있는데 또 누가 올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 사악한 태도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은 국민 저항을 피해보고자 늘 하던 꼼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즉 8.15 집회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개최한 단순 집회로 축소 왜곡하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격리, 수용 등을 핑계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 체포,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여 사악한 태도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을 끝장내느냐 아니면 저자들에게 굴종하여 살면서 북한
인간과 같은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터무니없는 꼼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자유시민들의 국민저항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방송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정제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내용은 이거보다 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천 의원님, 이런 그 채널들 우리가 보수 유튜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라고 생각하는 통합당이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수 세력들은 이 유튜브 이런 사람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정치적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유튜브다 이러면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 그 중에는 뭐 저 통합당, 친통합당류의 이제 유튜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당히 극단적인 세력들 그리고 또 뭐 공화당 뭐 유튜브들도 있고 뭐 여러 색깔들이 워낙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서 예. 똑같은 유튜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부정선거 얼마 전까지 부정선거 갖고 이제 유튜버들끼리 예. 이제 많이 이렇게 대립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거든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유튜브가 예. 있는 반면에 없었다 이런 유튜브가 같은 이제 보수 유튜브라 하더라도 예. 막 극단적인 어떤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어떤 단일한 유튜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라는 거는 본인이 찾아가서 보는 이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성향에 맞는 거를 자기가 찾아가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일종의 자기 이제 뭐 자기 장사를 하는 진영 논리가 계속 그렇죠. 강화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한테 더 뭐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되느냐라는 네.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똑같이 이렇게 단일하게 네. 이 뭐 이렇게 여기는 어떤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네. 구조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 정치 세력도 이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보수 유튜버들에게는 거리를 많이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네. 갖게 되기 때문에 거리 두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네. 그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통보가 이미 이제 많이 됐고, 근데 이게 신천지하고 약간 비슷한 게 아까도 보셨지만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명단을 제대로 일단 안 내놓고 예. 실제 명단 아까 다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000명 정도 또 숫자가 불일치하고 또 예. 일부에서는 실제로 그 번호가 다른 사람의 번호이다 보니까 이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정보가 실제 정보와 불일치하는 현상이 신천지와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자발적인 어떤 신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자기의 어떤 신분을 묻지 않고 예. 가서 핸드폰만 대고서나 막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이제 서울에서만 15일 날에 세계 이렇게 기지국 통신사에서 30분간 추적했던 게 일부는 10,000명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나간 사람까지 하면 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택시 타고 오다가도 보니까 용산 보건소에서 길게 줄이 늘어서서 하는데 자발적으로 네. 검사를 많이 빨리 그렇죠. 받아서 이른바 이 바이러스로 치면 그물망이 좀 넓게 지금 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본인 스스로 검사를 받는 네. 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덜 되는데 중요하니까 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랑의 제일교회다 아니다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빨리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관련해서요.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또 장기화되니까 지난번에 줬던 재난지원금 그때 상당히 뭐 효과가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죠. 한 번 더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여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동의가 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요.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니까는 일자리가 2020년 7월 달에 했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는 확장 실업률이 25.6%예요. 근데 예. 이게 보니 통계가 나온 이후에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지금 전체적인 실업자 실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일 타격받는 게 자영업자들이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한 600만 명인데 자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40%를 차지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자영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실업률은 늘어나게 되고 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사지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1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를 그나마 좀 뒤탱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 줘야 되냐 말아야 돼 이런 논쟁이 있지만 저는 여야가 일단 합의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른 전 세계 OECD 국가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좀 나은 편인데 가계부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라는 재정이 건전한데 국민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일단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준이만이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좀 제가 볼 때 네. 시점을 놓치지 말고 예. 여야가 합의했고 정부랑 협의해서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어떤 여력과 힘을 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국가 재정성, 건전성 하나만 얘기하고 나서 간다면 우리 경제가 좀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우 변호사님, 그러면 1차 때는 보편적 지급 방식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선별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지금 재정 여력 유지라는 이슈를 지금 기재부에서 제기한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하위 50%를 어떻게 네. 걸러내느냐, 그리고 건보 기준이 형평성에 맞느냐인데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재부도 1차 지급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 없다가 이제 와서 다시 그 문제를 네. 제기하는 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미리 만든 기준이 없다면 좀 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도 앞으로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고맙습니다.